허심의 메아리. 상옥은 하광장에서 돌아와 계절이 바뀔 때까지 죽도록 몸살을 앓았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이 떠오르는 수빈이 환영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상옥은 시시때때로 엄습해오는 절망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마저 잃고 있음을 느꼈다. 젊은 날을 송두리째 바쳐 사랑을 찾아 헤매었던 상옥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암담한 현실뿐이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았다. 상옥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만큼 괴로움도 더할 따름이었다. 상옥은 자살을 결심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자살을 결심한 상옥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만 없어지면 그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상옥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사랑도 미움도 모두 가슴에 묻은 채 가능하면 고통 없이 죽고 싶었던 것이다. 상옥은 며칠을 궁리한 끝에 가장 편안하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상옥은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전답과 선산 그리고 모든 재산의 명의를 형제들과 자식들 앞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남은 생애를 스스로 거두게 된 까닭도 씁쓸한 마음으로 몇 자 기록해 두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고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끝내 보답을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저승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보답하리라 생각했다. 이것들이 상옥이 살아있는 동안 이승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상옥은 마을 공의를 찾아갔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김상옥 씨 아닙니까? 잊지 않으셨군요.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일을 생각하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운명이랄 수밖에요. 다 잊으세요. 마을 공인은 지난날 수빈의 출산 때를 생각하며 미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는데 며칠 과음한 탓인지 입맛도 없고 해서 영양제는 하나 맞을까 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병상으로 가시죠. 아,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밤에 집에서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한 병 주시고 주사바늘 꽂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상옥은 한 병의 영양제 주사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멈추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옥 씨 혼자서 주사 맞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댁으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공의에게 왕진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상옥은 진료소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되었어. 조용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야. 상옥이 머릿속에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묻혀지리라. 상옥은 마을 진료소를 나와 선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천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천사의 궁전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제는 비바람에 씻겨 흔적조차 없을 만큼 평지나 다름없게 변해 있는 천사의 무덤에 이름 모를 들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상옥은 그 앞에 쓰러지듯이 무릎을 꿇었다. 천사야,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니? 천사야, 이제 이 아빠도 너희 곁으로 가게 되었단다.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잠시만 참아주렴. 그러면 너와 나는 다시 만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아빠와 딸이 된단다. 그리고 너와 나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너희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천사야, 곧 내 곁으로 갈게.
뜨거운 눈물이 상욱이 까칠한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붉은 해가 서산에 뉘엿거릴 무렵에야 상욱은 천사의 궁전을 떠나 부모의 유택에 들러 두 사람이 명복을 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상욱은 아들 수영 그리고 동생들을 사랑으로 불러내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별을 한 뒤 안으로 들여보냈다. 모든 준비와 의식은 끝이 났다. 이제 조용히 천사와 만날 시간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마을공이가 왔다. 죄송합니다. 급한 환자가 있었어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와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럼 주사는 어느 방에서 놓아드릴까요? 네, 사랑으로 듭시다. 자신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랑방에 대해 상욱은 많은 생각을 했다. 상욱에게는 사랑방에 대한 추억이 많았다. 그곳은 상욱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호딩 꾸중을 들으며 한학문을 배운 곳이고 수빈과의 결혼을 허락받은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상욱으로 하여금 호사를 이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고집하던 곳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이 사랑방에서 운명했다. 그런데 이제는 상욱이 그 방에서 죽으려 하고 있었다. 상욱이 사랑에 들어오니 조금 전까지도 어수선했던 방안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이부자리까지 단정하게 깔려 있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랬으리라. 이 단정한 이부자리가 상욱의 마지막 잠자리가 되리라는 것도 모르면서. 상욱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들추었다. 그리고 빨려들듯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처절하고 한만했던 상욱의 삶이 영원한 망각의 세계로 옮아가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자, 편한 자세로 누우세요. 상욱은 어쩌다가 수빈이라는 한 여인과 악연을 메어 20여 년의 긴 세월을 뼈를 깎는 처참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끝내 그 여자를 가슴에서 지워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두를 잊어야 하는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처럼 힘들었던 나날들, 사랑하는 한 여인을 찾기 위해 정신병자처럼 거린처럼 전국을 헤매며 인간으로는 살아내기 힘든 모욕과 멸시를 감수했던 일이며 수없이 생과 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던 지난 일들이 상욱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제 죽음의 시신이 가까이서 상욱을 유혹하고 있었다. 의사는 혈관을 찾기 위해 고무줄을 동여매고 소독된 탈지면으로 피부를 닦아내고 있다. 혈관이 약하시군요. 주먹을 꼭 쥐십시오. 따가운 촉감과 함께 죽음의 사신이 상욱의 혈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높다랗게 걸려있는 유리병 속의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혈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뒤 그것들이 자신의 몸에서 시뻘건 선혈이 되어 토해지면 아주 서서히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상욱 씨,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메스껍거나 이상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저는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사액이 다 들어가면 제가 알아서 뽑겠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시십시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잠이 드실지 모르니 집안 식구들에게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의사는 돌아갔다. 이것을 마지막 의식으로 해서 남은 생애와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다. 상욱은 한 인간의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왔다. 상욱은 의사가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 걸어둔 옷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수면제와 가위를 꺼내어 베갯머리에 놓고 다시 자리에 앉아 다량의 수면제를 모두 입안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천근같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벗어던진 듯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상욱은 이제 서서히 깊은 잠으로 빠져들면서 의식이 몽롱해옴을 느꼈다. 상욱은 팔을 들어 백인머리에 놓여있는 가위를 집어들었다. 이제 맑은 액체가 흘러들어오는 가느다란 비닐호스만 잘라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상욱은 들고 있는 가위에 힘을 주었다. 맑은 액체가 흘러들던 비닐호스가 잘려나가자 혈관 속에 박혀있는 비닐호스를 타고 선열이 역류하여 새하얀 이불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다. 수많은 번뇌와 분노와 애증으로 몸부림치던 가슴 아픈 나날들로 점철되었던 인생이었다. 이제는 그 모두를 훌훌 털어버리고 잠시 머물렀던 이승에서의 고통스럽기만 했던 인연의 끈을 잘라버리고 자유로운 저승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아스라이, 저 멀리서 누군가가 상욱을 부르고 있었다. 녹이 띈 상욱의 아버지도 보이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동산에서 아름다운 천사들이 상욱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꾸만 상욱을 부르며 그들 곁으로 빨리 오라 재촉하는 듯 했다. 아버님,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사야, 잠시만 기다려다오. 사랑하는 아내 수빈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야 하니까. 잠시만. 하광정의 검푸른 바닷물이 넘실거리며 밀려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로 수빈이 걸어가고 있었다. 상욱은 수빈을 따라가려 애쓰는데 좀처럼 수빈과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다. 수빈이 가다가 뒤돌아서서 상욱에게 손짓을 했다. 오빠, 나 여기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오빠, 나를 구해주세요. 오빠, 무서워요. 수빈아, 안 돼. 너는 그곳으로 가면 안 돼. 그곳으로 가면 죽는 거야. 안 돼. 현식이도 보였다. 현식은 상옥을 노려보며 녹이 띈 목소리로 소리쳤다. 가슴에 총을 맞아 시뻘건 선혈을 쏟으면서 야, 이놈 김상옥. 내 너를 기다린 지 오래였다. 어서 빨리 오너라. 내 너를 죽여주리라. 상옥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망각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도 왜 이다지 가슴 아픈 일만 보인단 말인가. 이젠 부모도 수빈이도 천사도 현식이도 모두 싫었다. 상욱은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다. 신이시여, 저의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진 육신과 함께 썩어 없어지게 하여 주소서. 상욱은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빌고 있었다. 이제 상욱의 의식은 안개처럼 뿌옇게 풀어지고 아스라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상욱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마저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지하고 외골수로 서툴기만 한 상욱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더 있었던 것일까? 상욱은 기어이 망각의 길을 건너지 못하고 이승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주사를 놓아준 의사가 주사바늘이 꽂힌 채로 잠들면 위험하다면서 집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다. 의사의 전화를 받은 아들 수영이가 사랑으로 내려와 보니 상욱은 의식을 잃은 채였고 방바닥에 시뻘건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가족들은 급히 의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하여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고 피 안의 길을 가려던 상욱을 다시 이승으로 불러내었던 것이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오빠가 이러시면 어쩝니까? 동생들이 울먹이며 상욱을 위로하고 있었다. 상욱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살려낸 그들이 야속했다. 그들이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요 자식들이라 한들 자신의 아픈 마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상욱은 다시 살아난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자기 목숨 하나 어쩌지 못하면서 살아있은들 무엇을 할 수 있으려 하는 생각만 들었다.
상옥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더욱 얽매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했었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었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동네 선술집에서 술이라도 한잔할라 치면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들이 그림자처럼 상욱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었다. 상욱은 사람이 죽으면 몸도 마음도 모든 사고도 없어지는 것이라 믿었었다. 그러나 상욱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생시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었다. 상욱은 죽음의 길목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앞서간 천사 그리고 수빈과 함께 있었다. 죽음으로도 수빈과의 끊을 수 없는 악연의 고통에서 끝내 헤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상욱은 어디선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산란한 마음을 바로잡고 집중하는 마음을 삼매라고 한다. 중생의 마음은 늘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 마음의 범민은 중생을 우울하게 하고 진리를 찾아 중생들을 방황케 한다. 그러나 진리는 참된 마음가짐 안에 있다.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무아지경에 들어 본래의 참된 자신을 드러나게 한다. 선정의 마음은 고요한 마음이고 파도가 없는 바다와 같이 담담한 경지이며 번뇌의 물결이 닿는다. 그때야 우리의 마음은 티끌없는 거울처럼 삼라만상을 모두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이면에 감춰졌던 본질까지도 있는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다. 상욱은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또 어떠한 필연성을 타고난 사람일까? 자신이 진정으로 수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소유욕에 의한 욕망의 아집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사랑보다는 중호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생각을 거듭해봐도 시원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상욱은 또다시 집을 나서고 말았다. 이제는 더 찾아 헤맬 곳도 없고 찾아야 할 사람도 없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끊어버리자. 상욱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형제 간의 인연, 친구 간의 인연, 수빈과의 인연, 그 모든 인연으로부터 훌훌 벗어나고 싶었다.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지만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가 봐야 반겨줄 리도 없었다. 낮이면 무작정 걷고 어둠이 깔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을 새웠다.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고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상욱은 부지런히 걸었다. 그러다가 상욱은 낯선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였다. 무엇인가 쫓기듯이 달려가다가 허기에 지치면 아무 곳에서나 마른 목을 축이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러면 그곳이 상욱의 고향집이 되고 안방이 비단이불이 되어 지친 상욱을 잠들게 하였다.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집을 나설 때가 늦은 봄쯤이었는데 밤이면 찬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니 가을이 가까워 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무작정의 방황도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겨울로 접어들자 더 이상 노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욱은 어디로든 돌아가야만 했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떠났지만 결국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갈 데가 없었다. 지금 이곳은 어디일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상욱은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상옥이 가고 있는 길은 언젠가 피눈물을 뿌리며 수빈을 찾아 헤맬 때 넘었던 가파른 한기령 고갯마루였다. 아, 수빈아. 상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기령 고개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아, 이제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돼. 또다시 수빈을 찾아서는 안 돼. 상옥은 자신의 마음속에 태산처럼 솟아있는 수빈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으로 짓누르며 몸을 떨고 있었다. 돌아가자. 돌아가야 한다. 마음은 조급하고 무거운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데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런 상옥이 애달픈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하다는 듯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들이 끼룩끼룩 울어대며 수빈이 살고 있는 남쪽 하늘로 평화롭게 날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상옥은 한동안 의식을 잃고 알아누웠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그에도 다 저물어가는 새밑 무렵이었다. 애를 써도 수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중하여 잊어보려고 이 일 저 일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상옥은 생각다 못해 울산의 최선주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를 만나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마음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울산 장생포에 도착해 비릿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막혔던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최선주를 만났다. 요, 김영 아이가 이게 얼마만인겨? 상호가 최선주는 10년지기라도 만난 듯이 서로를 껴안았다. 상호가 최선주는 하광정 수빈이 집 앞에서 헤어진 뒤 몇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친구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인겨? 한동안 소식조차 없더만은. 갑자기 채영이 보고 싶어서. 뭐시라, 내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좋다. 오해 끊어 반갑다 아이가. 우리 어디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입하고 하자. 상욱은 최선주와 함께 욕쟁이 할매집으로 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김용, 동생이 유공이 있다 했지? 동생 집에 왔더나? 아니, 동생이 아니고 매제가 유공에 있는데 오늘은 최영이 보고 싶어 온 거야. 와,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는 무슨 문제? 그저 최영이 보고 싶어 왔을 뿐이야. 그래? 그럼 우리 오늘 코가 삐뚤어지긴 마시는 기라. 상욱과 최선주는 벌써 여러 개의 소주병을 비웠다. 그제서야 상욱은 가슴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최선주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이보게 최영, 나는 정말 어찌해야 좋은가? 솔직히 말해 나는 아직도 수빈이를 잊을 수가 없다네. 어떻게 하면 지우개를 지워버리듯이 지난날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아, 그 방법 좀 가르쳐주게나 최영. 최선주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상욱을 물끄러미 바라다 볼 뿐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 침묵의 언저리에 먼 항해를 떠나는 백고동 소리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채영과 하광정에서 헤어진 뒤에도 나는 하광정이 찾아가 수빈이 집 언저리를 수없이 맴돌았다네. 갈 때는 이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서 무슨 말이든 하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아휴, 어찌된 일인지 수빈이의 뒷모습만 보면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버려. 애꿎게 찌그러진 대문만 바보처럼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버리고 만다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서 용기 없는 나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네. 채영, 이런 내가 정녕 바보인가 비겁자인가? 그런 내가 싫어서 자살을 기도했었다네. 아, 그런데 이놈의 팔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 응어리져 있는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후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네를 찾아왔다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만은 내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말일세.
상호가 최선주는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을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은 혀가 꼬부라져 발음도 정확하지 못할 정도로 취기가 올라 있었다. 김용, 내 꼭 할 말이 있다. 그러고 나를 용서하거라. 무슨 말이야? 용서를 하라니? 어야, 용서하거라. 내 자네에게 여지껏 말을 못했다면서도 이렇게 된 이상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아이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하광정에 다녀왔는기라. 뭐라고? 자네가 하광정을 다녀왔다고? 맞다. 그렇게 놀랄 줄 알았다. 상욱은 영문을 몰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최선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도 오해는 말거라. 내가 하광정을 찾아갔던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만은 아닌기라. 그때 자네가 어떻게 하고 돌아갔는지도 궁금했고 내도 수빈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갔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는기라. 이유야 어떻든 그래 만나보기는 했나? 만났지. 많은 이야기도 하고. 상옥의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과 애증이 뒤엉켜 솟아올라 온몸을 감전시키고 있었다. 최선주 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어렵단 말인가. 상옥은 불현듯 전신의 피가 용려하는 듯한 울분이 치솟았다. 그러나 치솟는 감정을 가까스로 추스리며 팽팽히 긴장된 시선으로 최선주를 응시하였다. 그라모 내가 수빈 씨를 만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은 대로 이바고 할 테니 잘 들어보거라. 여수, 그 미망의 나날들. 수빈은 얼떨결에 부모를 따라 호남선 열차에 몸을 실었으나 막상 열차가 한강철교를 건너 남으로 질주하기 시작하자 뭔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런 수빈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마디 참견을 안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통곡을 하며 몸부림치는 것이었다. 어찌나 서럽게 오는지 오히려 수빈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다. 사실 수빈이 아버지를 따라 나설 때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새로운 정착지도 볼 겸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열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수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이미 회갑이 눈앞에 와 있었고 어머니도 저토록 상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빠마저 전사하고 없는데 수빈이마저 부모 곁을 떠난다면 그분들이 명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수빈이 부모를 모셔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수빈이 서럽게 통곡하는 어머니를 간신히 진정시켰을 때 열차는 서울을 뒤로하고 빠른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수빈 일행은 새벽 기차를 탔는데 땅거미가 질 때쯤에야 이름 모를 어느 간이역에 내렸다. 아버지 역시 그곳이 초행이었으나 옛날에 이곳을 지나면서 이런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눈여겨보아 두었던 곳이라 했다. 그날 밤은 낯선 고장 낯선 여관에서 보냈다. 수빈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가장 지루하고 긴 밤이었다. 그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삐그덕거리는 방문을 수없이 열어보았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상옥이 방문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수빈아 내가 왔다 할 것 같은데 온 밤이 다 새도록 상옥은 영영 방문을 열지 않았다. 수빈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정오가 다 된 시간이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딘가 나가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깊은 시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빈은 지금껏 그렇게 참담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수빈은 생각했다.
기왕에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뒤틀려 버렸지만 부모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수빈은 더 이상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집을 구하러 나간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러나 마땅한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여수까지 가게 되었다. 수빈 일가는 여수 오동도 해변가에 작지만 아담한 집을 마련하였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일출과 일몰 때의 풍경은 가슴 저미도록 아름답고 황홀했다. 파란 하늘과 탁 트인 바다. 그 해변에 서 있으면 답답하던 가슴이 확 뚫리고 복잡했던 일들이 아득히 먼 곳의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선명하던 추억들과 가슴 아픈 상처들도 전처럼 기승을 부리며 가슴을 핥혀대지는 않았다. 수빈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오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런 곳에 묻혀 살다 보면 아픈 상처들도 썰물에 모래알이 쓸려가듯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진 아픔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 생각하고 될 수 있는 한 명랑해지려고 노력했다. 낮에는 바닷가에 나가 예쁜 조개 껍데기도 줍고 밤이면 앞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상욱이 입대하기 전에 자신과 함께 설악산 계곡에서 야영을 하며 피우던 모닥불 생각이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나 명랑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 한 구석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수빈은 마음을 모질게 먹고 자신을 추슬렀다. 수빈이 여수에 정착한 지도 어언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하는 일 없이 지내다 보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일을 찾아야 안정이 될 것 같아 일거리를 찾던 중 마음에 맞는 일이 생겼다. 수빈이 살고 있던 곳은 여수에서도 최남단에 자리한 작은 어촌이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고깃배를 타는 어부들이었고 여자들은 갯벌에 나가 해초도 뜯고 조개 등을 주워 생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집을 비우게 되면 어린 꼬마들만 남았다. 젖먹이가 있는 부녀자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나갔다. 그것을 본 수빈은 그 아이들을 돌봐주면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수빈은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자신이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말했고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수빈의 집은 하루아침에 타가수가 되어버렸다. 수빈은 그날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배고파하는 아이에겐 밥을 먹여주어야 했고 잠투정을 부리는 아이는 업어서 재워주고 오줌 싸는 아이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다. 수빈은 간판 없는 타가수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었다.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면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욱 큰 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수빈이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 전보다 많은 수입을 올린다면서 생선이며 해초 등을 한 바구니씩 가져다 주며 고마워했다. 수빈이 역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모든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았고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했다. 수빈은 이제 타가수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수빈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던 것이다. 아이들이 집으로 몰려들게 되니 자연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몰려올 시간이 되면 수빈이 아버지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가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야 돌아오는 것이었다. 돌아올 때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수빈과 어머니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리가 분명하고 남에게 실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저 동네 어른들과 약주 한잔 하신 거겠지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어느 곳에나 무의도식하는 건달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곳 역시 주색 잡기로 생활하는 건달들이 있었다. 어쩌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비는 그러는 아버지를 이해하였다. 태산처럼 믿었던 자식을 명분 없는 전쟁에서 잃어버린 슬픔과 소방 맞은 어린 딸을 바라보며 속이 상해 그러시려니 했다. 그러나 상황은 수빈과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빴다. 여수에 정착한 지 불과 3년이 못 되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 수빈은 더 이상 여수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대로 이곳에 머물게 되면 재산이 어찌되든 아버지가 폐인이 될 것 같았다. 수빈은 서둘러 정리하여 여수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님이 쓰시는 돈이 아까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는 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아버지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으신 허전한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들만은 못해도 제가 있잖아요. 아무려면 부모님 생전에 지금보다 더 큰 슬픔이 또 있겠어요? 아버지, 이제는 지난 일 모두 잊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곳을 떠나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편히 모실게요. 네, 아버지. 수빈이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피웠다.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수빈아, 내 마음이 고맙구나. 너의 슬픔도 그련만은 이 애비를 걱정하는구나. 내가 입이 열이 쓴들 무신 할 말이 있겠냐. 아들 죽이고 받은 돈, 딸 자식 팔아 챙긴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디. 그 피 맺힌 돈을 잡기로 모두 탕진여버리고 알거지가 되었는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네가 하고픈 대로 혀라. 남은 돈 모두 너에게 줄 것인께 네 마음대로 혀라. 수빈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수빈에게 모두 내주었다. 통장에는 수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남아 있었다. 이제 여수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나.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울산이라는 곳이 괜찮을 거라 했다. 시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유동인구도 많고 조선소 경기가 좋아 벌어먹고 살기에는 좋을 거라는 거였다. 수빈은 짧은 세월이었지만 정든 여수를 떠나 무작정 울산으로 가기로 했다. 수빈은 정들었던 이웃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낯선 울산으로 이사를 했다. 비록 돈은 달라도 여수는 전라도여서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울산은 수빈에게 적잖은 외로움을 주었다. 언어가 투박스러우니 사람들도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살기로 하고 정착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수빈은 며칠 동안 울산 시내를 돌아보았다.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가족들이 살 수 있었다. 수빈은 처음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울산에 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시내에서 떨어진 방어진이라는 작은 포구에 가게를 열었다. 경험은 없었지만 레스토랑을 하기로 하였다. 수빈이 방어진의 점포를 얻게 된 것은 방어진과 여수가 여러모로 비슷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한 수빈은 힘이 들었지만 차츰 재미가 붙었다. 낮에는 식사를 팔았고 밤에는 술을 팔았다. 그러다 보니 짓궂은 손님들이 수빈을 불러내어 술시중을 뚫라고 성화였다. 세상 물정 모르던 수빈은 처음에는 손님들과 싸움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내다 보니
차츰 장사에 대한 요령도 생기고 술 장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이제 지난날이 가슴 아팠던 추억들도 차츰 현실적인 생활 속에 희석되어 가고 있었고 가게도 잘 되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졌다. 수빈이 방어진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여가 되었을 무렵이었다. 가게에 자연히 많은 단골 손님이 생겼다. 그 단골 손님 중에 곽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곽 사장은 수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40대 중반이었고 인근에서는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다. 인상도 좋았고 상당히 깔끔한 신사였다. 장사하는데 여러모로 도와주기도 하여 수빈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깍듯이 대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봐요 미스유. 오늘 나하고 술 한잔 합시다. 곽 사장이 언제 와 있었는지 룸 안에서 수빈을 부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곽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곽 사장은 제법 술이 취해 있었다. 오늘은 미스유에게 할 말이 있어 왔으니까 다른 애들 들이지 말고 미스유만 들어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그때까지의 곽 사장은 예의가 바르고 점잖은 고객이었다. 술 마시는 것도 멋있게 깨끗이 마셨고 종업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늘 우울하고 외로워 보여 항상 조심스럽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날은 곽 사장이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고 기분도 좋아 보였다. 곽 사장은 몇 잔의 양주를 거푸 피웠다. 취기가 있어 보이는데도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워내는 것이었다. 곽 사장님 무슨 언짢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마시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곽 사장은 천천히 마시라는 수빈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술을 따르라 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아주 어렵고 난처한 일이 생겼어. 부록이 나이에 이 무슨 주택인지는 몰라도 난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 미스유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곽 사장님을 도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만에 일은 미스유가 아니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일인지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겠어요. 정말이지? 네. 곽 사장은 정색을 하고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래? 그럼 솔직히 말하지. 나 있잖아. 나 지금까지는 말이야. 미스유 얼굴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서 참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 순간 수빈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머, 오늘 웬일이세요? 이제 보니까 곽 사장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야, 미스유. 농담이 아니야. 진담이라고. 미스유가 몰라 그렇지. 나 한없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네?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외로우세요? 아이, 이를 어쩌죠? 그렇게 외로우셔서. 이봐요, 미스유. 나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오. 진심으로 하는 말이오. 곽 사장은 발끈하고 화를 내었다. 아이, 그만한 일에 화까지 내고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술이나 한 잔 드세요. 수빈은 무언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빈은 곽 사장을 항상 점잖은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다. 가게에 들를 때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열심히 살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기에 곽 사장을 다른 손님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난처한 일을 만들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비우던 곽 사장은 결심한 듯 수빈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미스유, 나 미스유 사랑해. 응? 우리 결혼하자. 네? 지금 결혼이라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니까. 미스유가 나하고 결혼만 해준다면 미스유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줄 자신이 있다고. 수빈은 기가 막혔다.
무엇인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곽 사장님, 저는 곽 사장님이 농담을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군요. 곽 사장님, 제가 어떻게 곽 사장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곽 사장님을 오빠나 아저씨 같은 참으로 고마우신 분으로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의논도 드리고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알아, 미스유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젊고 예쁜 미스유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지. 그렇지만 사랑하는데 나이가 상관 있나? 이 말은 내가 미스유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 돈도 좀 있다고. 미스유가 결심만 해준다면 미스유 가족을 평생 편히 살게 해줄게. 내가 나이는 40이 넘었어도 아직까지 젊은 놈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미스유,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 미스유가 원하는 거 모두 다 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곽 사장은 아예 수빈이 옆자리로 옮겨 앉아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수빈은 그러는 곽 사장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도 취해 보이고 징그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곽 사장의 마음을 돌려놓아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가 4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과 생리별을 당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쫓기듯 서울을 떠나온 지도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수빈은 모든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열심히 살아왔었다. 수빈이 그토록 일에 열심히 매달려 살아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나 긴장이 풀리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옥과의 지난 추억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든 바쁘지 않으면 상옥에 대한 그리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아직도 상옥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으로 가득하던 수빈에게 곽 사장의 프로포즈는 짜증스러운 것이었다. 수빈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수빈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다. 곽 사장님,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보아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저 사실은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지금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돌아가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거든요. 곽 사장은 수빈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뭐야? 미스유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갈 몸이라고? 네, 전 분명히 결혼한 여자예요. 뭐야, 이런 젠장? 순간 곽 사장이 술병을 내던졌다. 그러고는 성난야수로 돌변해 버렸다. 지금까지의 곽 사장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따뜻했던 마음과 깔끔한 매너는 간 곳이 없었다. 그저 잡았던 먹이를 빼앗긴 야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화가 난 곽 사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실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숴버렸다. 그런 와중에 곽 사장 자신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잠깐 사이에 내실의 모든 기물들은 박살이 나고 말았다. 수빈과 종업원들은 겁이 나 한 구석에 움츠리고 서서 곽 사장의 광란을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유리컵 하나 남김없이 모두 깨뜨려버린 곽 사장은 허탈한 듯 홀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리다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수빈은 순간적으로 일을 당하고 넋을 잃었다. 그런 상태로 영업을 할 수도 없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붙들고 한없이 울었다. 영문을 모르는 부모는 상옥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사무쳐 그러는 줄 알고
잊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빈이 등을 도닥거려 주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수빈이 종업원들을 불러 가게를 정리하려고 나와보니 낯선 인부들이 부서진 기물들을 수리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곽 사장이 보냈다고 했다. 수빈이 어이가 없어 멍청이 서 있는데 곽 사장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어젯밤에는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미수를 단념할 수 없어. 나는 무슨 수를 쓰든 당신을 내 여자로 만들고 말 거요. 내 말 듣고 있어? 나는 말이요. 무엇이든 한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수빈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서럽고 처량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로 곽 사장은 갖은 방법으로 수빈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건달들을 시켜 거의 매일 가게를 부수고 협박을 했다.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역시 곽 사장 패거리들이 몰려와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야 이년들아, 말이 말 같지 않냐? 마담년 들어와 술 따르라 했는데 와 안 기어들어오니 가시나더라. 건달들이 던진 유리컵이 박살이 나면서 파편이 튀었다. 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건달들에게 달려들었다. 손님들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 술자석에서 술시정 드는 거 봤어요? 이 가시나 지금 뭐라카노? 여긴 술집이 아니고 뭐고? 뭐래 이 가스나야. 이리 와 앉아서 술 한잔 따르고 근사하게 노래 한 곡 뽑아보거라. 그들은 원색적인 욕짓거리를 해대며 수빈을 희롱하기 시작하였다. 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지? 네 말이다 충분하겠는데 우리 곽 사장님 말씀 순순히 따를 기가 아니면 장사 집어치울 기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음대로들 해봐. 그래? 네 그 말이 진심이가? 그래 진심이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보라고. 수빈은 이제 악이 받쳐 그들에게 대들었다. 그러자 한 사내가 수빈의 손목을 잡아채며 명령을 내렸다. 야들아 말로는 안 될 것 같다. 시작하거라. 패거리들은 또다시 기물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건장한 사람이 패거리들 사이로 뛰어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임마들아 잠깐만 참거라. 내하고 입하고 좀 하자. 그들은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나타나자 움찔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야 너희들 어디서 굴러온 문둥이 자식들이고? 새끼들 되게 못됐네. 그 여자 손 못 넣나? 저 새끼는 누구? 뭐라? 저 새끼는 누구? 한순간에 가게는 치고 때리는 격투장이 되었다.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패거리들은 홀바닥에 널브러져 버렸다. 야 일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너희들 내 말 잘 듣거라. 내일 새벽에 오기 전에 방어진에서 사라지거라. 내도 어릴 적에는 너희들 명의로 객기도 부려봤지만도 그거 모두 일장춘몽인기라. 이제 마음 잡아가 조용히 살락하는 내를 좀 봐두고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형님. 곽 사장이 보낸 건달들은 조금 전까지 큰소리 치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수빈은 처음 보는 그 사람의 남자다운 기백이 한없이 고마웠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수빈의 구세주였고 하나님이었다. 보소 미스인지 미세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장사했어. 이 최털부가 돌아온 이상 어느 놈이든 방어진 사람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기라예. 안심하이소. 그러고는 두말 없이 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수빈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날의 장사는 망쳐버리고 그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자칭 최털보라는 사람이 가게에 나타났다. 수빈은 그때 경황이 없어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그를 보니 무척 반가웠다. 잘 있었는겨?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그 사람의 가슴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최 선생님. 지난번에 인사도 못 드려 죄송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지금 뭐라 했는겨? 날 보고 선생이라 했는겨? 네, 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도 평생에 선생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보니까네 영 쑥스럽다인겨.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채털보님 하면 좀 혐오스럽고. 그러고 보이 우리 아직 동성매도 못했는데 서로 이름이나 합시다. 나이는 45년생이고 이름은 최준혁인데 방어진에서는 그냥 최털보로 통합니다. 그럼 저도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유수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보답을 어떻게 할까요? 숙녀 나이를 묻는 거는 실례라 카드만은 내보다 윈겨 아닌겨? 47년생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곽 사장의 패거리들은 가게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고 채털보는 수빈이 가게에 자주 드나들며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